전 세계가 숨죽인 단 4분간의 연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율 속에 한국에서의 외로움과 눈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사연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음악을 사랑하셨고 특히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말씀이 많으셨죠. 소연아, 바이올린은 내 마음을 말하게 해주는 친구야. 그렇게 저는 3살 무렵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간 이후에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음악원에서 일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악 환경에 노출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도 큰 부채에 시달리다가 결국 저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가족, 할머니의 품으로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까? 하는 불안한 물음들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할머니는 오래된 종로의 다세대 주택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낯선 거리, 빠른 말투, 익숙하지 않은 냄새들. 저에게 서울은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어딘가 정겹지만 현실로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학교. 서울국제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이 왔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레 맨 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유난히 높은 담장, 뭔가 묘하게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어딘가 경쟁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교실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소연입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국애야? 발음 왜 저래? 영어로 말해보라 그래봐. 제가 걘가봐. 장학생으로 들어오네. 그 속삭임 속엔 호기심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고 싶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을 때 몇몇 학생들이 슬쩍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진짜 캐나다에서 살았어? 영어 잘해? 근데 한국말은 왜 이렇게 못해?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색한 억양이 부끄러워 말을 아끼게 되었고 점점 더 대화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오하늘, 서울 예고의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었고 연주도 완벽했습니다. 처음 저를 본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케이스를 힐끔 보며 이렇게 말했죠. 무슨 바이올린 쓰는지 몰라도 공연장은 여긴 좀 다른데? 그녀의 말은 칭찬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견제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교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고 어릴 적 어머니가 싸주시던 김밥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옆에 다가온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안녕, 나 태우야. 첼로 전공. 아, 안녕하세요. 김소연이에요. 한국말 잘 못해도 돼. 나도 어릴 땐 그랬어. 넌 바이올린이지? 그는 말끝마다 웃는 표정이었고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정기 콩쿠르 참가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놀라 멈춰섰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던 겁니다. 김소연 바이올린 독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신청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온 목소리. 야, 소연이도 나왔대. 실력 좀 보겠네? 그 말은 타인의 장난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제가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냉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도 어머니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음악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널 몰라줘도 음악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 마음을 들려줘. 저는 어머니의 바이올린을 꺼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10년이 넘은 바이올린.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악기를 보는 순간 다시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고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하면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콩쿠르 참가를 결심한 이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연습실을 빌렸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연습실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낯선 시선들과 무언의 경계 속에서 저는 오직 하나, 연주로 말하자는 다짐 하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클래식 레퍼토리가 아닌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음악 교사인 윤지우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김소연 학생, 내가 말한 그 편곡, 아리랑과 비발디를 섞는다는 건가? 네, 정확히는 아리랑 선율을 모티브로 삼고 바흐 샤콘의 구조를 차용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험적인 시도야. 근데 소연 학생, 그게 너 자신을 더 설명해주는 연주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은 격려인지 경고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그 사이에 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학교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외국 바이올리니스트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익명 낙서가 붙었고 악보집 안에는 모욕적인 낙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한국말도 못하는 게 한국 무대에서 뭘 하겠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고 악보를 들고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위로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점심시간에 저에게 말을 걸어줬던 첼리스트 장태우였습니다. 보통 애들이면 이런 악보 찢어버리고 울었을 텐데 너는 그냥 조용히 다시 꺼내는구나. 이런 게 처음은 아니라서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제 속마음까지는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태우는 그날 이후 자주 제 연습실에 들렀습니다. 간식도 가져다주고 때로는 자신이 작업 중인 첼로 솔로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음악으로 협업해 볼래? 그는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내 곡 말이야. 아리랑 모티브. 나도 첼로 파트로 변주 한번 짜보고 싶었거든.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음악을 이해해 보겠다고 말해준 건 한편 저와 가장 거리가 멀었던 오하늘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곡 전통이랍시고 그냥 끼워 넣는 거라던데 그런 거 심사위원이 좋아할까? 분명히 제게 들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 자리를 떴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떡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작은 반죽을 빚는 손끝이 어쩐지 제 바이올린 활과 닮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말 못한다고 욕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잖니? 음악은 말보다 강하다고. 저는 가만히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음악으로 이겨냈을까요? 그럼, 내 엄마는 그걸 알았어. 말로는 못하는 걸 연주로 다 말했거든. 그날 밤, 저는 악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거실의 낡은 나무 바닥 위에 앉아 소리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이야기냐고? 저는 대답하듯 화를 긋고 또 그쳤습니다. 며칠 뒤 윤지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소연, 너 요즘 연주에 감정이 생겼더라. 너답다는 생각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콩쿠르 일주일 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적인 연주는 모두 제외하고 서양 고전과 한국의 정서를 섞은 두 세계의 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짰습니다. 태우와 듀엣을 할 첼로 파트도 추가되었고 마무리는 독주로 끝맺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무대가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콩쿠르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햇살을 받는 바닥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내 그림자를 비추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학교 강당은 콩쿠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악기를 점검하고 연습실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연습실 한 구석에서 활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피아노의 페달처럼 계속 눌려있는 것처럼 무겁고 둔탁하게 뛰었습니다. 무대 대기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던 중 장태우가 제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소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내 곡이야. 내 이야기잖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급하게 복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행정실 조교였고 당황한 얼굴로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큰일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김소연 학생의 곡이 표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가, 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서 활이 미끄러졌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윤지우 선생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오해일 수 있어. 나는 내가 그런 학생이 아니라는 걸 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어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하늘, 물론 그녀가 직접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그녀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견제의 태도는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순서가 다가왔고 저는 그대로 무대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관객석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외부 심사위원, 학부모들, 그리고 전교생이 자리한 그 공간에서 저는 손에 땀이 고인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무대를 밝히는 조명이 켜지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김소연 학생의 자작 연주곡입니다. 두세 개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한국 전통 선율과 클래식 구조를 조화롭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기대였고 일부는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었습니다. 처음 몇 소절이 연주되는 순간 제 귀에는 제 연주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눈은 흐려졌으며 심장은 온몸의 피를 다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음이 엇나갔습니다. 너무도 작은 실수였지만 제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주를 멈출까?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객석 앞줄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흐트러진 흰 머리카락, 그리고 두 손을 꼭 모은 모습.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음악을 마음으로 듣겠다는 듯이요. 그 모습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활을 들고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내 이야기를 소리에 담아냈습니다. 캐나다에서 느낀 외로움, 한국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한 짧지만 소중했던 시간, 모든 것을 활 끝에 담아내려 했습니다. 장태우의 첼로가 함께 울리며 곡이 중반으로 넘어가자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조차 삼가려는 듯한 침묵 속에서 저희의 음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곡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한 음을 어머니에게 바친다는 생각으로 활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더 커졌고 결국 전 관객이 일어서며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너질 뻔한 무대 위에서 저는 다시 일어섰고 그 순간 제 인생도 함께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콩쿠르 무대를 내려온 뒤 저는 무대 뒤편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저릿하게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어떤 점수도 결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진심을 다해 저 자신을 표현했고 그걸 누군가는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예상 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았어. 정말. 저는 당황한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너 미웠어. 나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을까봐 겁났던 것 같아. 그녀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대를 보고 알겠더라. 너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들려주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누군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려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오하늘이라는 이름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콩쿠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입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는 누군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엔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제 음악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곡 직접 만든 거예요? 아리랑이 그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어요. 심지어 이전에 제 연주를 비웃던 학생들조차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좋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시선이 따뜻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몇몇은 저를 불편해했고 제 한국어 실력을 조롱하려는 시도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를 그리고 저의 음악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지우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연아, 내가 지난 무대에서 보여준 용기는 아주 값졌어.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너를 시립음악원 청소년 프로그램에 추천했단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곳이기도 했고 한때는 감히 다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는 진짜 용기로 가볼게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소연이는 참 잘하고 있어. 내 엄마도 그랬단다. 남이 뭐라 해도 스스로의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며칠 뒤 학교에서 특별한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정기 콩쿠르 외에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소개하는 하나된 소리라는 프로젝트가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건 교장 선생님이었고 윤지우 선생님이 담당 교사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저는 또다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중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의 전통 선율을 꺼내놓고 그것을 조화롭게 엮어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 작업을 하며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사람의 마음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공연 날 저는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두세 개의 대화를 연주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처음처럼 두려운 마음이 아닌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을 그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음악 덕분에 제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이름, 김소연. 그 이름을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에서 자란 한 소녀가 낯선 서울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 소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고 한국이라는 뿌리를 다시 껴안으며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춘, 그리고 우리 문화를 음악으로 꽃피워낸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사연처럼 한국의 따뜻함과 감동이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